네, 국가안보와 국민 민생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 오전에 현판식을 가진 인수위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오후에는 외교부 청사냐, 국방부 청사냐, 대통령 집무실 이전 후보지 두 군데에 대한 현장 답사도 진행되는데 특히 용산 국방부 청사 관련해서 신의 한 수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어마어마한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 이런 목소리도 동시에 나옵니다. 다양한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62만에 이어 오늘 40만 확진자, 전 세계 확진자 3명 가운데 1명이 한국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거리두기 조정은 시간은 현행 유지, 모임 인원은 8명으로 늘어났는데 잠시 뒤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금요일 더 뉴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현판식을 마치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일 잘하는 정부, 능력과 실력을 겸비한 새 정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봄꽃이 지기 전에 국민에게 청와대를 개방해 산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이전은 광화문 외교부 청사와 용산 국방부 청사를 답사한 뒤 의견을 모아 논의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특정 학벌과 특정 연령대의 인물 위주로 채워졌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2030 청년 세대가 한 명도 없는 끼리끼리 인수위라고 규정했고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은 다양성이 없어서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당선인과 빠른 시일 내 만나 격의 없이 대화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밝혔습니다. 당선인 측 공약이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선 개별적인 의사 표현은 하지 말 것을 지시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21일부터 사적 모임 제한이 6명에서 8명으로 조정됩니다. 식당과 카페 등 다중 이용시설 영업시간은 지금과 같이 밤 11시까지로 유지됩니다. 20일 동안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군 7천여 명이 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민간인 사망자는 780명이며 이 가운데 58명이 어린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현판식 참석과 함께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하면서 인수위원들에게 매 순간순간이 국민의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잠시 뒤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후보지 두 곳을 찾으며 부지 이전을 위한 시동을 겁니다. 인수위원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네, 통이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먼저 오늘 윤석열 당선인의 일정부터 좀 정리를 해보죠. 네, 제 뒤에 보이는 게 윤 당선인이 머물고 있는 인수위 사무실입니다. 윤 당선인은 조금 전 오찬회동을 마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데 현재도 매우 경계가 삼엄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오전엔 인수위 현판식에 참석하면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현판식 뒤 비공개로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됐고 윤 당선인이 전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당선인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인수위는 매 순간순간이 국민의 시간이라면서 모든 기준은 국민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언 내용 함께 들어보시죠. 국민들이 먹고 사는 이 민생 문제를 챙기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직 국익과 국민의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안철수 위원장도 성공한 인수위가 성공한 정부를 만든다면서 인수위에 대한 평가가 새 정부에 대한 첫 번째 평가란 점을 명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후 윤 당선인은 전체 회의를 마치고 당 지도부와 주변 식당에서 오찬을 함께했고 이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접견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지혜를 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이전 계획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죠. 오후에 인수위원들이 후보 부지에 직접 가본다고요? 네, 윤석열 당선인 대신 안철수 위원장이 청와대 대체 부지로 지적된 두 곳을 직접 방문합니다. 먼저 광화문 외교부 청사에 방문하고 다음으로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에 가서 현장 방문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국방부 청사가 더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인수위 측은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장단점을 들여다본 뒤 이전 부지를 확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청와대 이전이 당선인의 가장 중요한 공약이기 때문에 컨센서스, 그러니까 구성원들의 의견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여러 의견을 모아 토론하고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현장 방문 뒤 당선인과 논의를 거쳐 부지가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당일 결론은 어렵고 주말 이후에야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 거취를 두고 설왕설래가 오갔는데, 자, 윤 위원장 입장 새로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윤호중 위원장은 오늘 비대위를 주재하면서 자신에게 불거진 사퇴론에 대해서 딱히 언급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대로 또 국민의 눈으로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하면서 사실상 사퇴론을 일축한 게 아니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의 눈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비대위가 당 혁신을 힘있게 추진하고 나아가서 정치개혁, 또 대장동 특검, 민생개혁 과제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윤 위원장은 잠시 뒤인 오후 2시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서 서면으로 입장을 낼 계획인데요. 앞서 초재선 의원들과 간담회에서 자신에 대한 사퇴론이 불거진 데 대해 의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쿨하게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한 만큼 오후에 어떤 입장을 낼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통일동 인수위원회 앞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네, 새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데요. 해외 주요국 정상들의 집무실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을까요?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의 경우 보좌진과 항시 소통 가능한 구조에 의회나 주요 정부 부처와도 가깝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은 크게 웨스트윙과 이스트윙으로 나뉘는데 대통령의 집무 공간은 웨스트윙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중심으로 부통령실, 비서실장실 등 참모진이 한데 모여 있어서 업무 효율성이 높습니다. 백악관은 워싱턴 DC 시내에 위치해 지하철역에서 2분 거리이고 미 연방수사국 FBI 등 정부 주요 부처 건물과도 가깝습니다. 런던 시내에 자리한 영국 총리 집무실과 관저는 건물 주소 다우닝가 10번지 자체가 고유명사로 통합니다. 맨 위층인 3층에 총리 관저, 2층에는 국무회의장이 있고 1층에서는 비서실장이 근무합니다. 바로 옆 건물인 11번지에는 재무장관의 집무실 겸 관저가 있는데 두 건물이 서로 연결돼 있어서 격이 없는 소통이 원활합니다. 9번지는 집권당 원내대표의 집무실입니다. 영국 총리 집무실은 국회의사당인 웨스트민스터 궁과도 가까운 300m 거리에 있습니다. 일본 총리 관저에는 총리 집무실과 관방장관실, 비서관실이 한 층에 배치돼 있습니다. 관저 주변에는 재무성, 외무성 등 각 부처가 밀집해 있고 의회까지는 걸어서 5분 거리입니다. 프랑스 대통령궁인 엘리제궁에도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장실, 핵심 보좌관들의 사무실이 한 층에 몰려 있습니다. 독일은 총리실이 8층짜리 건물인데 총리 집무실과 비서실장실이 7층에 있고 그 아래로 참모들의 사무공간과 회의실이 들어서 있습니다. 하원의사당까지 거리는 500m에 불과합니다. 미국과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정상들의 집무실은 업무의 효율성과 소통을 중시하는 동시에 접근성이 높아 시민들과도 가까이 있다는 인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네, 청와대는 직원들에게 대통령 당선인 측의 공약 등과 관련해서 개별적인 의사 표현을 하지 말 것을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참모회의에서 당선인 측의 공약이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개별적인 의사 표현은 하지 말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직원 공지를 통해서 당선인 측의 공약이나 정책,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SNS 또는 언론에 개인적인 의견을 올리거나 언급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오늘 출범하는 인수위의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아침 브리핑에서
수십만 명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며 이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달 말부터 소상공인 원리금 상환이 돌아오는 만큼 대출 만기 연장 문제 등에 대해 안철수 위원장이 조만간 대응 방안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40만 명대, 사망자는 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사적 모임을 8명으로 완화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자 먼저 자세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환자 현황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40만 7,017명입니다. 전날보다 21만여 명 적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865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산세가 예상보다 거센 상황으로 점정 구간이 다소 길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초 유행이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 정점에서 발생한 확진자 규모를 하루 평균 최대 37만 명 정도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유행이 예상보다 큰 규모로 확산하자 환자 발생 규모나 정점 지속기간 예측치를 새로 산출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향해 가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역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10명 줄긴 했지만 1,049명으로 11일 연속 1,000명대를 이어갔고요.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6.5%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광주광역시의 경우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98%를 넘기는 등 지역적으로 포화 상태인 것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코로나19로 숨진 환자는 301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습니다. 재택치료 환자도 200만 명을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고위험군으로 하루 2번씩 모니터링을 받는 집중관리군은 29만 4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정부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도 발표했죠. 네, 다음 주 월요일은 21일부터 현행 사적 모임 6명으로 되어 있는 거리두기가 8명으로 완화됩니다. 함께 조정이 검토됐던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현행대로 밤 11시까지로 유지됩니다. 이번 조정안은 다음 달 3일까지 2주 동안 시행됩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대유행과 의료 대응체계 부담, 유행 정점 예측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기엔 위험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을 덜고 국민의 일상 속 불편을 고려해 인원 수만 소폭 조정하는 것으로 경론 끝에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조정과 관련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향중 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에서 유행 정점이 지나고 나면 법정 감염병 2급 전환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적 모임 인원을 6명에서 8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네, 의료계에선 자칫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비판하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은 무의미한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서울 홍대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주부터 모임 인원이 2명 더 늘어나게 되는데 상인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이곳 홍대 거리는 점심시간이 되면서 시민들 발길이 점차 늘곤 있지만 곳곳에서 횡한 가게 모습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무래도 주변에 직장인들이 많지 않다 보니 직장인 수요도 크지 않는 데다 또 최근 오미크론 확산세로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를 않고 있다는 건데요. 이곳 상인들은 이런 상황에서 고작 2명 정도 인원이 늘어난 것은 크게 소용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사적 모임 인원을 6명에서 8명으로 늘리고 식당이나 카페 영업은 지금처럼 밤 11시까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선이 끝나면서 거리두기가 대폭 완화될 거란 가능성이 나왔던 만큼 자영업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오미크론 여파로 모임 인원이 8명이 넘지 않는데 인원이 8명이 된 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확산세를 억제하기 어렵다면 하루빨리 영업시간 제한이라도 풀어 자영업자 옥죄기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등 민생을 고려해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될 가능성도 나왔지만 이번에도 소폭 완화하는 데 그친 건 의료계 반발이 크게 작용한 거로 보입니다.
확진자가 60만 명을 넘어서고 사망자가 하루에 400명 넘게 나오는 가운데 거리 두기를 대폭 완화할 경우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 건 물론 의료계 부담도 매우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확진자 수 급증은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결과가 반영된 수치라며 기존 예상치인 일평균 확진자 수 37만 명에 가까운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 유행 정점이 지나면 확산세와 의료체계 여력을 고려해 추가 완화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 추세라면 유행 정점에 도달하더라도 그 구간이 길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홍대거리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앞서 서울교통공사에서 장애인단체와의 여론전을 기획한 대응 문건을 YTN이 입수해 보도했는데요. 공사 측이 장애인단체의 불리한 여론을 조성해 시민들과 갈라치기를 시도한 것뿐 아니라 언론까지도 갈라치기 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YTN이 단독 보도한 서울교통공사의 사회적 약자와의 여론전 문건. 장애인단체와 시민 사이에 갈등을 부추기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뿐만 아니라 언론 사이에 갈라치기까지 시도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측이 특정 언론과 한 인터뷰 기사입니다. 공사 측은 그동안 지하철 시위가 일반인들의 장애인 혐오를 가져오는 방향으로 변질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운을 뗍니다. 이어 시위의 불법성, 시민들 항의 민원에 대한 고충, 그리고 장애인 단체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정 등이 줄줄이 나열돼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대응 문건에는 또 다른 스피커를 찾고 있다는 언급이 나옵니다. 공사 측의 입장을 잘 대변해줄 언론사를 골라 적극 홍보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여론을 저렇게 유착의 관계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저 태도는 공격으로서도 상상할 수 없고 지금 시대에 너무나 맞지 않는 언론관 또는 여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사의 불리한 언론사에 대한 평가도 담겨 있습니다. 진보의 가치를 높이 사는 매체일수록 이성보다는 감성에 의해 움직이고 원칙과 절차가 유명무실해진다면서 특정 언론사 기사를 캡처해 불평합니다. 특히 장애인 전문 언론에 대해서는 소수의 당 기관지로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비마이너를 기관지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는 서울교통공사야말로 이 언론들을 자기네들의 입맛에 맞게, 구미에 맞게 보도해 줄 수 있는 기관지로서 갖고 싶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해당 문건은 A직원이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언론에 대해 평가한 대목은 모두 본인의 의견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개인이 우리 내부에 누구나 올릴 수 있는 자유 게시판이 있어요. 왜 그 부분을 대응을 이렇게 못하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생각들이 좀 과도하게 담긴 부분이. 장애인 단체와 시민 사이 갈등을 부추긴 데 이어 언론사들까지 갈라치기를 시도한 서울교통공사의 행태는 공공기관이 가져야 할 상식 수준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3년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우리도 기준금리를 올릴 필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국내에 있던 외국 자본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다음 달 열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됩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한국은행도 올해 두세 차례 기준금리를 더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 연준이 올해 남은 6번 회의에서 매번 금리를 올릴 수 있음을 시사한 점이 주목됩니다. 현재 양국 간 기준금리 격차는 0.75 내지 1.0%포인트 한국이 높습니다. 하지만 한은이 기준금리를 현 1.25%에서 더 인상하지 않으면 연말엔 0.50 내지 0.75%포인트 미국 우위로 역전됩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 투자된 외국 자본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커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합니다. 원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통상 금리가 한미 금리에 역전이 되면은 여러 가지 또 우려되는 바는 많이 있죠.
학계에선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기준금리 인상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하고요. 다만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경우에는 경기 부진을 가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을 보면서 점차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조정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금융권은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뉴욕 증시가 안정세를 보이는데 안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가 이번 달에 만료된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다음 달 14일 열리는 금통위 회의 때까지 현실적으로 후임 총재가 취임하기 어려운 탓에 수장 공백 사태 속에 기준금리 인상이 이루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비상대책위원은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인 조 비대위원은 당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당장 보유세와 건강보험에 대한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대책부터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보유세 부담의 상한액을 하향하거나 연도별 증가율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은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적용될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됐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자세한 내용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조정된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 이 부분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애초에는 8명 그리고 12시 그리고 완화 조건도 굉장히 많이 풀 것으로 예상도 됐었습니다만은 조금씩 점진적으로 풀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24시간 영업 제한도 없을 예정도 있었는데요. 예. 얼마 전에 60명 이상, 물론 그 60만 명 이상의 양성 판정이라고 하는 것이 7만 병이 누락됐던 것과 예. 또 신속항원 검사가 누적됐던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그게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50만 건 정도 나오는 상태지만 아마도 조금 이 방역 당국에서 부담감이 있지 않았나. 사실 그래서 6명, 8명 듣는 거는 사실 지금 현장을 보면요. 예. 그 영업시간 11시는 잘 지키는데 사람이 모이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6명에서 8명으로 지금 모이는 제한을 살짝 푼 거는 실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예. 오히려 시간을 푸는 게 효용성에서는 그러니까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 입장에서 시간을 푸는 게 더 중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 이게 시간을 풀게 되면은 사람들이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많이 늘어납니다. 예. 그리고 현재 우리가 갑자기 현재도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이고 정부에서 예측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런 양성 판정자가 나와서 중증화율이 올라가고 환자 진료에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이걸 좀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거를 방역의 완화를 너무 느리게 하면은 지금 오미크론 이 정점의 이 터널이 길어집니다. 예. 따라서 이 완화의 속도를 2주 간격으로 점차 늘려가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특성을 우리가 이런 방역이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막을 수가 없거든요. 예. 따라서 너무 강화하면은 길어지면서 피로도가 올라가고 예. 현장에서의 관리가 더 안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간의 완화를 하면서 메시지를 주는 그 정도로 해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지금 확진자 범위, 숫자나 확진 추이를 보면 정부 예측과는 다르게 빠르게 많이 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변수들도 굉장히 많이 또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느 정도의 정점으로 또 얼마나 많은 정점 예측치가 있을까요? 저는 제가 정점의 초입이라는 표현을 2주 전에 썼는데요. 예? 그때부터 이미 대한민국은 하루에 약 50만 명에서 70만 명 정도가 신규로 감염되는 상태로 생각합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의 PCR 검사 건수가 최대가 85만 건인데 거기 이제 30-40%가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예. 하루에 약 30만 건에서 40만 건이 나오는 시점이 벌써 정점이 시작되고 있었던 거고요. 예. 저는 제가 바라는 거는 어제 있었던 60만 건 이상의 이런 보고가 마지막이었으면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아직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50만 건에서 70만 건이 신규가 발생을 하고 우리가 확인되는 게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를 양성 판정으로 우리가 돌리면서 우리가 더 많이 알아가는 중이죠. 예. 그렇다고 하면 지난 2주간 약 70만 명 정도가 14일 정도 나왔다고 하면은 1,000만 명입니다. 예. 현재 지금 우리가 확인되는 확진자 수가 약 800만 명 중반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예측을 할 때 또 다른 일주일이 지나고 그 일주일 사이에 약 500만, 즉 1,500만 명이 찬다.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제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고 예. 우리가 확인되는 거는 약 1,000에서 1,100만 명 정도가 되는 시점, 즉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 정도 되면은 터널의 끝부분을 지나가면서 조금씩 줄어드는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요즘 확진되는 확진자 추이를 좀 보게 되면은 자가 진단 키트로 양성이 나왔는데 뭐 PCR을 받거나 신속 항원을 받으면 확진자로 격리를 해야 되니까 아예 그냥 일주일 참자 이른바 샤이 오미크론이 굉장히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보십니까? 사실 딱한 대책은 없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국민 건강을 위한 개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법밖에 없는데요. 사실 근데 내가 오늘 하루 일을 안 하면 생계가 어렵다. 그러면 자가검사 키트에도 2줄 나왔는데 검사를 받아서 격리된다. 사실 근데 격리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GPS 등으로 추적하는 게 현재는 없거든요. 예. 따라서 그런 경우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죠. 마스크 착용 잘하고 사람들을 거리 두고 그렇게 하면 됐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밀접 접촉하는 가족들이나 예. 또는 제2, 제3의 피해자인 고령층 또는 만성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식사를 하거나 마스크를 여는 순간이 되면은 그거는 미필적 고의에 따른 어떻게 보면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그런 행동이 됩니다. 예. 따라서 본인의 양심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스스로 잘 관리한다고 하지만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마스크를 벗는 행위들은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치명적인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샤이 오미크론 행태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각심을 더욱 더 가져야 될 것 같고 지금 무엇보다 지금 위중증 환자 사망자 관리가 가장 중요한 상황인데 오늘 0시 기준으로 사망자가 301명이면 역대 2번째입니다. 이렇게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정부는 관리가 가능한 단계라고는 하지만 확진자 증가수에 비례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잘 보면은 중증화 환자분들이 이제 600에서 700, 1200명대인데 하루에 400명, 300명이 사망을 하는데 서서히 올라간다는 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중증 환자분들을 모실 공간은 있어 보이지만 그분들을 모실 수 있는 의료진의 수는 한정이 돼 있으니 예. 결국은 아직도 대기 중인 분들이 무지 많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많다는 거죠. 따라서 현재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놀라실 수도 있는데 중증, 위중증 환자분들을 현재 모실 수 있는 포화도는 넘어섰습니다. 예. 그게 뭐 80% 순까지는 감내가 가능하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현장의 목소리가 아닌 그냥 이 실제로 모실 수 있는 병상수 대비고요. 예. 이 중증 환자를 모르는 중환자실은 50%에서 60% 이상 넘어가면 의료진들이 환자분 한 분 한 분을 꼼꼼하게 모시기는 어려운 환경입니다. 예. 그 중환자 병상은 그렇지만 지금 위중증 병상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는 벌써 98%라고 하고 비수도권 73%.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위험 신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상 실제로 환자분을 우리가 중증 환자분들을 중환자실, 예. 뭐 에크모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환자분들 모실 수 있는 적어도 최소한 뭐 고압 산소 치료를 통해서 환자분에게 충분한 산소를 해야 되는 그런 공간적인 부분과 그걸 또 모실 수 있는 의료진이 이미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뭐 정점에 달하고 감소세로 좀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 이후부터는 조금씩 그 위중증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병상 체계도 좀 안정권에 들 수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지만 전망해 볼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좀 역설적인데요. 예. 돌아가셔서 비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 중증으로 호흡기로 오신 분들은 굉장히 장기간 입원을 하셔서 모셔야 되거든요. 예. 따라서 그렇게 병상이 빈다는 거는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기고 거기에 대한 부분이 마치 통계적으로 좀 역설적이죠. 병상이 비어 보이니까 감내할 수 있는 영장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고 터널이 저는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부터 이제 터널을 지나가서 조금씩 감소할 거로 보는데요. 예. 하지만 중증화 환자분들은 그 이후로 한 2주간은 계속 증가해서 올라갈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아직까지는 더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치명률을 좀 살펴보면 중증화율 치명률, 그러니까 지난 2월이 1월 대비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하는 정부 분석들도 있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직까지는 치명률을 그렇게 다룰 때가 아니다 이렇게 또 이거는 지적을 잘못된 통계의 착시 현상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1월 달은 하루에 10만 명만 나와도 놀랐는데 요즘은 뭐
50만 명. 예. 즉 분모가 워낙 커졌기 때문에 실제로 돌아가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중증화 환자 대비 사망률입니다. 예. 중증화 환자 대비 사망률은 지난 1월에 비해서 가파르게 올라가 있고요. 정말로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예. 전체 우리 확진자 N수를 바탕으로 하는 치명률은 현재는 의미가 없고 중증화 환자 대비 사망률을 봤을 때 현재 상황은 위중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위중한 상황인데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나고 최장 8일 정도는 감염이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현재 7일까지 격리가 어떻게 보면은 격리 이후에 바이러스를 또 전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 어떻습니까?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오미크론 변이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델타 또는 베타 바이러스랑 다른 거는 3일에서 5일치에 그 바이러스가 많이 배출되다가 감소되는 패턴을 보이는데요. 예. 그게 어떤 분들은 14일까지도 갈 수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자가격리 기간이 기존에 2주에서 일주일 줄인 거는 예. 현재 만약에 예전의 기준대로 해서 오미크론 변이를 대응을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대중교통이라든지 의료시설은 아마 마비 상태가 됐을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 사회적 필요에 따라서 이게 줄어드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대부분의 우리 오미크론 착진된 분들에게 감염이 되시고 격리 해제가 되면은 증상이 없더라도 가까운 병원, 큰 병원 가실 필요 없어요. 꼭 폐사진은 찍어 보십시오. 그래서 혹시 본인도 모르고 있는 기관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당신께도 치료를 받고 그리고 격리 해제 7일부터 3일 더 총 열흘째까지는 마스크 착용은 잘 하시고요. 예. 외부에서 다른 분들하고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는 등 대면하는 장소를 피하실 거를 권고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격리가 끝났다고 많이 뭐 이동을 많이 하거나 이럴 게 아니라 마스크 쓰고 더욱더 어떤 방역 지침을 좀 잘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부와 교수와 코로나19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의 피해가 막대한 가운데 러시아군 또한 7,000명 넘는 전사자가 발생했다는 미 정보당국의 추산이 나왔습니다. 양측의 발표와 위성사진, 영상 등을 분석해 보수적으로 추산한 전사자 규모인데 러시아군의 사기 또한 크게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마리우폴에서 러시아 탱크 한 대가 공격을 받는 화면입니다. 몇 차례 공격 끝에 탱크에서 화염과 함께 하얀 연기가 솟구치고 러시아 병사 한 명이 가까스로 빠져나와 도망칩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이 개전 후 20일 동안 7,000명이 넘는 전사자를 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미 정보당국의 보수적인 추산을 인용한 것으로 양측의 발표와 위성사진과 영상, 파괴된 탱크 등의 숫자 등을 분석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불과 20일 만에 지난 20여 년 동안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전사한 미군보다 더 많은 전사자가 나온 셈입니다. 러시아 장군의 전사도 이어져 우크라이나는 전날 4번째 러시아 장군이 전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상자 또한 우크라이나에 투입된 러시아군의 10% 정도인 14,000명에서 21,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러시아군의 사기도 크게 떨어져 병사들이 차량을 세워놓고 숲속으로 도망치는 사례도 있다고 미 정보당국은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군이 폭격과 포격에 치중하고 지상군의 진격에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Загальна ситуація за минулу добу є такою, що вона суттєвих змін за минулу добу, наголошую, не зазнала. Ситуація в передмістях Києва, зокрема в Гостомельському, Бучанському, Ірпінському напрямку, також поки що залишається. 러시아군이 예상과 달리 고전을 면치 못하자 최근 러시아 연방보안국 해외정보 책임자와 부책임자가 가택 연금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전 엉터리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신문을 받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미국 국적자 한 명도 사망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 780명이 사망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 시민 한 명이 우크라이나에서 사망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세부 사항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언론들도 국무부 당국자를 인용해 우크라이나 북부 체르니히우에서 미국 국적자 1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앞서 체르니히우 경찰 당국은 현지 시간 17일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러시아가 다시 비무장 시민에게 중포 공격을 가해 죽거나 다친 사람들이 있으며 사망자 중에는 1명의 미국인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체르니히우 주 당국은 지난 24시간 동안 민간인 5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전 직후부터 러시아군의 집중 공격을 받아온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 외곽의 메레파 마을에서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최소 21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다쳤습니다. 17일째 러시아군의 포위 공격을 받는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에서는 지금까지 약 3만 명이 도시를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달 24일 오전 4시부터 17일 0시까지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민간인 사망자는 78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어린이는 58명입니다. 같은 기간 민간인 부상자는 어린이 68명을 포함해 125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네, 당내 일각에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거취와 관련해서 지금 입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윤호중입니다. 민주당을 지지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거듭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한 주 저는 다양한 고견을 경청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쓴소리도 격려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지도부 사퇴와 비대위 구성 과정에 있어 문제점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처럼 여겨졌던 불합리한 당 운영을 탈피하고 당내 민주화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은 목소리는 그 어떤 고통과 아픔이 따르더라도 민주당다운 혁신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당의 가장 큰 반성은 철저한 혁신의 토대 위에서 다시 승리하는 민주당을 만드는 일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저의 부족함에 대한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는 큰 힘을 얻었습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귀한 말씀을 겸허하게 받들어 민주당 혁신의 출발점으로 삼겠습니다. 당 쇄신에 대한 소명과 국민의 명령을 완수하는 데 진력하겠습니다. 저는 당이 부여한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비대위의 활동 시한은 빠른 시일 내에 당 중앙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당의 사랑과 은혜를 입어왔습니다. 이제 당이 제게 주신 그 큰 은혜를 돌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자리에 대한 욕심이나 권한에 대한 아무런 집착도 없습니다. 오직 당 쇄신을 위한 일념뿐입니다. 비대위는 국민께 드린 약속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첫째, 당내 민주주의 토대 위에서 더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둘째로, 시스템 공천과 혁신 공천의 조화를 통해 지방선거의 승리를 준비하겠습니다. 셋째로, 국민통합, 정치개혁, 대장동 특검 추진, 그리고 추경을 포함한 민생 현안 해결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지금은 비상한 시국입니다. 저와 비대위는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 앞에 닥친 냉혹한 현실을 헤쳐나가겠습니다. 국민께 용서를 구하기 이전에 행동하고 도움을 요청하기에 앞서 실천하겠습니다.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반드시 새로운 민주당으로 국민께 다가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의 발언 듣고 오셨습니다. 좀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고 민주당다운 혁신의 길을 가라는 당부의 말씀을 들었다. 가장 큰 반성은 혁신해서 승리하는 민주당이 되는 길이다. 이런 당내 의견을 들었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당수의 신과 국민 명령 완수에 전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현행 비대위 체제를 일단 유지하는 것으로 이 발언들로 미뤄봐서는 가닥을 잡은 것 같고요. 어제 거취위 관련해서 쿨하게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현 비대위 체제 유지 쪽으로 가닥을 잡은 듯한 발언 들어보셨습니다. 이 얘기는 잠시 뒤 더 뉴스 2부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죠. 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최고 30cm의 폭설이 더 쏟아지겠습니다. 네, 주말인 내일은 서울 등 내륙에도 눈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홍나실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퇴근길 내륙에도 다시 비가 시작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동해안을 제외한 내륙 지역은 하늘빛이 다소 흐린데요. 하지만 퇴근길 무렵부터는 다시 충청 이남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까지도 전국적으로 봄을 시샘하는 눈비가 이어질 텐데요. 특히 내일 오전까지 중부 내륙에는 단시간에 강한 눈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나 눈으로 인해서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무척 미끄러울 것으로 보이니까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강원 산간에는 30cm 안팎의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향로봉에 35cm, 미시령에도 25.6cm의 누적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동해안 지역은 눈발이 다소 약해졌지만 일부 지역에 산발적으로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본격적인 비구름은 퇴근길 무렵 영향을 주겠고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에는 10에서 30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또한 내일 오전까지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는 강원 내륙과 경기 남부, 충북 북부에도 최고 8cm의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는 1cm 안팎의 적은 눈이 예상되지만 내일 새벽부터 아침까지 갑작스럽게 눈발이 굵어지며 순간적으로 강한 눈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비로 바뀌어 내릴 텐데 동해안에 최고 50mm, 그 밖에 전국에 5에서 30mm가 내린 뒤 늦은 오후부터 그칠 전망입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에는 꽃샘 추위가 찾아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서울 아침 기온은 0도까지 떨어지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최대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는 곳이 있으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네, 현 대통령 인사권에 왈가왈부하지 말라. 또 전임 정부의 인사권 행사는 국민 뜻을 거역한 것이다. 이렇게 신고 권력 알력으로 보일 수 있는 말들이 거침없이 오가다 보니 오늘 청와대에서도 또 인수위에서도 발언 자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네, 윤 당선인과 빠른 시일 안에 만나는 게 도리라는 청와대 메시지도 나왔는데 대통령과의 회동 날짜가 곧 다시 잡힐지 주목되죠. 잠시 뒤 여야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더 뉴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